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2002년 형인 고 박정부 회장에 이어 회장직을 맡은 뒤 17년 만입니다. 박 회장은 그룹 회장직은 물론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이 퇴진을 결심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 한정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채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부실 경영 논란과 그로 인한 시장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해 경영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의 재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억 원씩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권 고위 공직자 중에선 금융감독원 감사가 4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이른바 톱3는 모두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시가가 11억 2,800만 원으로 1년 새 1억 7천만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최 위원장의 총 재산은 1년 새 2억 5천만 원이 불어난 17억 2,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인자인 김용범 부위원장도 서초동 아파트가 1억 원 가까이 뛴 데다가 상속 자산까지 반영이 되면서 재산이 1년 새 9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서열 3위인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도 공시가가 11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금융계 공직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금융감독원 임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김우찬 감사인데요. 이 김 감사가 신고한 총 재산이 48억 원이었는데 강남구 대치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가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 2인자인 유광열 수석 부원장은 이 세종시 아파트와는 별도로 이 강남구 도곡동에 7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 금감원 부원장 이상 이 고위직의 절반이 강남에 모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경제 전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정이 어떤가요? 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요, 이 경제부총리와 1처간 모두 이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했고요. 재산은 둘 다 1년 새에 2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총 재산 9억 9,400만 원, 그리고 이호송 1처간은 23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이 금융통화위원회들의 평균 재산이 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서울시가 옛 뉴타운 지역인 재정비 촉진지구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주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은 50에서 70% 선인데요. 이 주거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아파트 등이 그만큼 많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10%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서울시는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앞으로는 50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역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바뀐 기준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인데요. 내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황 기자, 이번 규제 완화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새로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나요?
예,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모두 이제 42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모두 15개 구역의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역세권 지역 중에 재정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많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아파트 등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공공주택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월 최대 보험료가 42만 원 가량인데 앞으로는 43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가입자가 250만 명이 넘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월 소득 468만 원 상한 기준을 넘지 않는 가입자들도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의 9%의 보험료율을 곱한 뒤 회사와 절반씩 내는 구조인데 월급이 500만 원인 가입자도 현재는 상한액인 468만 원에 대해서만 9% 요율을 적용해 42만 1,200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486만 원으로 오르면 43만 7,4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나눈 금액이 직장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전체 가입자의 11%가 넘는 251만여 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한 기준선 역시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라 소득이 그보다 낮아도 최소 31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엔 3,900만 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자연 감소 현상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67년까지 50년 동안 인구 변화 흐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2016년 추계에서 2029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록적인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10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외국인 거주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줄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4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6년 추계에서 2032년이던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생산 연령 인구 수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연령 인구에서 고령 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잠재 성장을 비롯한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연금과 기금을 포함한 상황 역시 악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장래 인구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돼 당초 2021년에 공표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계청이 특별 추계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미국 GM이 인천의 한국 GM 본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품 생산과 판매, 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은 군산 공장 매각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구성된 콘소시엄과 이르면 내일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도 지난해 카드사가 거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6천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총수익은 24조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조 1,30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카드론 수익에서 1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총수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오늘 깜짝 이슈 아니었습니까? 이 박삼구 회장 퇴진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2002년에 회장직에 오르고 나서 사실 여러 부설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뭐 경영에 관해서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퇴진 소식이 밝혀지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아시아나에 대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던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2009년도에 사실 잠깐 총수직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평생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박창법 회장이 이 회장직에 잠깐 오르게 되면서 다시 전면 경영진으로 복귀한 바가 있는데 지금의 이 총수직을 내려오게 됐던 상황에는 아시아나그룹 전체에 대한 큰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터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일단은 예상 외로 이제 전격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29일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 관련된 연임 여부에 대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주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자진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책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결단에 대해서는 사실 높게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이제 박삼구 회장의 결정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 사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7일에 산업은행 회장하고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신뢰를 회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용단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뭐 말씀하셨지만 내일 이제 주총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 회장의 재선임이 어차피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대한항공 사태랑은 좀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내에서 50%의 찬성이 있게 됐을 경우는 사내이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금호 고속에서 시작해서 금호 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호 산업의 주총 같은 경우에서 45%의 지분을 금호 고속이 지고 있거든요. 따라서는 5% 정도의 우호 지분만 있으면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국민연금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외적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 먼저 용단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데에는 다른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도 내일 만약에 주총이 열렸고 만약에 오늘 퇴진이 없었다 하면 재선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의결정족 수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재선임 결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호 지분에 대한 확보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채권단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주주들과 상관없이 이제 채권단 측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 선임에 대해서 주총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시 봉착해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내이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등기이사를 등재하는 것보다 이런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숙제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해에 이 기내식 공급 중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 박 회장이 좀
회장은 위기 관리에 좀 허점을 보였다 이런 지적도 그 당시에 사실은 고객들이 굉장히 황당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예. 그 당시에 사실 이를 굉장히 키운 측면이 있었고요. 위기 관리 대응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의식이 많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항공 측과 더 소통이 안 돼서 서로의 책임 회피 모습을 그런 일도 보임으로 있었죠, 인해서 참. 사실 그룹의 어떤 경영진으로서의 리더십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와가는 와중에 또 부실 회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 중지 사태까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역시 이 감사 의견 한정에 따른 주식거래 정지가 이번 퇴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겠죠. 22일부터 25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적정 의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부채가 1,400억에 달했고 부채 비율도 625%에서 649%로 늘어나게 되고 단기 순손실까지 1,595억으로 되다 보니까 적정 의견 보고서가 나오고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 결국 15% 정도 주식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 위기감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박상구 회장의 진로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 거 혹시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다른 기업에서도 굉장한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이제 주주권 행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라든가 업무상 과실 있는 임직원들 상대로 지금 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고 나아가서는 소수 주주권들이 이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룹은 오랫동안 경영해온 재벌 총수가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사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통과가 됐지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사회적 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이 되면서 정말 주주를 위한 그 경영진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지금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문제들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좀 미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도덕적 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주주가치 훼손이 있게 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여부들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국민연금의 영향력 더 확대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많은 부분 또 이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간치 통치처럼 기업의 또 자율권을 제약하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한 건 워낙 국민들의 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그렇겠네요. 비판 의견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어서 무작정 국민연금의 경영권에 참여하거나 특정 임원의 사임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선임에 관여할 만한 시장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재벌 총수가 지분이 조금 있다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시 박삼구 회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박 회장이 산은의 경영 지원을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산은이 퇴진을 요구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개연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경영 정상화 과정을 위해서 산은 측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 4월 6일에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MOU를 맺은 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재연장이 이 돌아오는 4월 달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은 이 박삼구 회장이 본인에 대한 주식들을 담보로 추가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라고는 하나 이 보유자산 매각이라든지 특히나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충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것이고 그 제일 첫 번째 조치로 일단은 박삼구 회장이 경영 전문에서 물러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송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외부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역시 사는의 압박이 있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2018년 4월 6일 날 MOU를 착용하면서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어떤 MOU를 체결하냐면 그 내용이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MOU 과정을 이제 재계약하거나 연장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 감사 한정 의견이 나왔을 때요. 나중에 자료를 다시 봐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그 당시 확인된 게 단기 손실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부분, 영업이익도 현저히 감소됐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 현저히 감소돼서 지금 주요 신용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이라는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시했다가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는이 명시적으로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신뢰 회복 방안 중에 이것이 굉장히 주요 적절하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무 건조성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결정이 앞으로 더 좋은 또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조양호 회장부터 박삼구 회장까지 항공수장들의 순환 시대 같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은 또 인력이나 이런 것들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요. 특히 항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특허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훨씬 더 경쟁하고 서비스하고 국민들한테 더 친숙한 경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랫동안 이런 산업화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위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시장에서 지금 이런 경영진 퇴진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반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측면을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또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저희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이 두 개 국적 항공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혹독하게 실현을 넘어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럴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그동안 뭐 대한항공 사태는 충분하게 해외로부터도 여러 차례 지탄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스페링 용어가 그대로 해외에 등재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됐는데요. 땅콩 회항이 대한민국 국적기로서 미치게 된 영향에는 굉장히 큰 지배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번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반성의 기회로 삼고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충분하게 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이 조금 식고 나니까 다시 경영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특히 주주 가치, 이 회사로서의 경영 가치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총수 일가들의 노력들이 훨씬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금호아시아나의 경영 진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부회장 체제로 이제 일시적으로는 경영 공백이 없도록 이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전문 경영인을 이제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 경영인이 올지가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외 많은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문 경영인 체제가 훨씬 더 자리를 일찍 잡고 또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권한 남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충분히 이
그룹을 이끌 만한 인재가 오는 게 사실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형제난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평생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박상구 회장의 직인 박찬법 회장을 회장으로 앉히고 이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박상구 회장 둘 다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문 경영인으로 박상구 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고 그룹의 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태 속에서도 잠깐 경영에서는 물러나지만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벌써 박상구 회장의 나이가 45년생, 굉장히 좀 연로한 나이로 볼 수 있어서 이 기회에 3세로서의 이 경영 승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그룹에 대한 경영 현장에 대한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박상구 회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린 청문회에선 편법 증여, 갭 투자 의혹 등 자격 논란이 조명을 받으면서 정책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 채택 왜 또 무산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안건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군요.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이 7개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랬군요.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절차상 인사청문 보고서는요.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에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불발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정호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서 국회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네, 사실 최 후보자가 어떤 정책 방향들을 내놨는지 지금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네, 일단 최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보호 또 투기 수요 차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만 이미 9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그 규제들이 일단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 같이 들어보시죠. 9.13 대책의 이제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하향 안정세인데 아직 뭐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 안정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대책을 적극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다른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정책이 바로 주거복지였는데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80만 명에 이르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또 공급량도 OECD 수준으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랬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되게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최 후보자는 단순히 BC,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만 따질 게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도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기준 미달이 되더라도 국가 통합, 물류 이동이나 또 국민의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 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확실한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 기자, 이 최 후보자가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그런 정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철도 정책하고요. 김해 신공항 건설 여부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을 두고 부산, 울산, 경남의 검증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통보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가도 건설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또 SR의 통합을 두고서도 즉답을 피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철도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철도 편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철도 사고 이후 철도 통합에 관한 용역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용역 재개 시점으로 언제가 적당할지 살피고 통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수영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를 짚어보는 이슈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친근한 두 분이시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의겸 격하게 축하한다. 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거액을 빌려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 원짜리 복합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흥미로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네.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미리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면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공개를 하기 이전에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또 많이 뭐 재산을 늘려놓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되고 나서는 뭐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재산도 오늘 공개가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20억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신고를 했는데요. 네. 1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거 올해 발표한 것은 2018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그렇게 1억 3,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말이죠. 예금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8억 6,9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가 6억 좀 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가 한 15억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토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면적이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2010년식 소렌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937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예금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대통령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2,479만 원입니다. 2억 2,479만 원. 이거를 차곡차곡 아마 저축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뭐 쓴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재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투자 성향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김 교수님, 현 정부가 다주택자들 좀 집 좀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전부 다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는 더 아이러니하게도 10명 중에 4명이니까 4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집을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포함해서 산하기관장들이 약 한 40%가 다주택자였고요. 이계호 농림축산부 장관이 가장 많은 집 5개를 가지고 있었고 박능우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3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으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토부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부가 오히려 그랬습니다. 네, 부동산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다주택 보유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로 상당히 그 청와대를 잘 대변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좀 대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좀 의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흑석동에 약 25억 되는 건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16억 정도가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 한 10억 정도 되고 뭐 지금 얘기는 대출을 10억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인 간의 어떤 좀 빚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시공사도 이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흑석동에 또 많은 빚을 내가지고 구입을 한 것은 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채 집을 산다든지 내지는 샀다가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 투기지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투기가 아니다. 어머니도 모시고 나중에 뭐 상가도 좀 받아가지고 임대료 좀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내로남불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10억 대출로 25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지금 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그 부동산 가격 40%니까 10억 원 대출 받고 있는데 25억을 살려 그러면 본인 돈이 또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의 이제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6억 정도를 그 대출을 받아서 샀고 원래 김의겸 대변인이 원래 총 재산이 1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25억짜리 건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재산 신고하게 될 때는 이제 자산과 그 부채와 재산을 포함하게 되면 한 46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거기에서 뭐 부채는 빼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많이 되었고 이 지역이 그 롯데 개발이 그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착공이 할 건데 그 롯데에서 그 제9지역 그 흑석동 재개발 주택 지역이 확정이 된 지역이니까 참 이렇게 정부에서 한창 그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그게 2018년 5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아주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가 규제가 굉장히 셀 때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노후 자금이라든지 또 이 집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게 73평입니다. 대지가 73평이고 그 주상복합 2층인데 아파트가 한 채 나오고 상가에서 이제 그 월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노후 대비 자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하게 시기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김의겸 대변인이 그래서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자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와대로 가면 그만둘 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만둘 때를 대비해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이거는 공직자가 오히려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내가 나오면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돈을 좀 나올 때를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직에 전념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야당에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상당히 그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정당마저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청와대가 지금 또 대통령이 상당히 또 좀 곤혹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슈는 지금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2028년을 정점으로 해서 실제 인구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교수님, 예. 이 상황 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인구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원래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이고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3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인구가 원래 죽은 사람들보다 더 적다는 거죠. 197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10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인구의 70%가 줄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과거에 그 김무성 그 한나라당 대표가 그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를 한 30만 명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인구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난을 좀 받았었죠. 이와 같이 해외 이주민들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적정 인구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적다는 거고 이게 그 프랑스, 유럽도 굉장히 같은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 당시에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항상 태어나기만 하면 육아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네. 정부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육아 수당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 있어요. 10만 원만 가지고 애기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해줘야 되고 뭐 네. 수당이 안 되거든 충분하게. 그래서 정부가 대안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진짜로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고 프랑스가 GDP의 4% 정도를 육아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부족하게 한 0.9%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아 정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부부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유일의 출산율 0점대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0.98명이었고요. 2019년 올해 0.94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2017년은 1.05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출산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네.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늘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 새롭진 않은데 막상 또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갑자기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네. 했다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한 명만 낳아자는 정책을 추진해 와서 지금 현재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네. 앞으로 한 2100년에는 99억으로 중국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그 인구가 한 7명쯤 돼요. 네. 출산율이.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이제 2100년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되고 그래서 중국이 최고의 나라였다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네. 그 해외 노동자들 받아들이는 게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육아 수당을 주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까 살짝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뭘 어떻게 점검을 해야 앞에서 될까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육아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다면 네.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율 이것이 1.99%로 세계 최저입니다. 비혼 출산율.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혼인 관계에서만 출산을 갖다가 장려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이제 동거라든지 여러 가지 비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다시 말하면 혼인 관계에서만
이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내지는 육아 수당을 준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결혼 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가정 형태에서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프랑스 같이 말이죠. 네, 요즘 정말 이 인구 절벽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인뱅 MVP는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 2파전으로 예상됐던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3파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예상된 자리가 딱 2곳이라서 티켓을 누가 확보하게 될지 지금 안개 속인데요. 먼저 교수님, 갑자기 3파전이 됐어요. 예, 원래 당초에는 이제 키움 정권을 중심으로 한 키움뱅크하고 토스를 중심으로 한 토스뱅크 얘기했는데 세 번째 회사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아주 좀 부실합니다. 정확하게 주주 구성에도 나와 있고 일단 서류만 낸 상태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좀 정확한 자료를 좀 내라 이렇게 해서 내용이 부적절하면 반려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키움뱅크는 이제 키움 정권을 중심으로 한 다우 기술과 이제 되어 있고. 키움 하나은행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롯데가 세븐일레븐이 같이 합류하게 되어서 총 28개 회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토스는 이번에 새로운 하나증권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혁신을 하겠다. 토스는 비상장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나 돼요. 가장 많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보통 인터넷 기업들은 한 명의 회원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유니콘 기업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토스를 보고 있으니까 아주 2파전인데 그래서 이제 롯데 세븐일레븐이 들어온 이제 하나은행 중심에 있는 것들이 생활 중심이다. 약 4,000개 ATM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랬고 토스는 금융 인프라 혁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2파전, 3파전이지만 아마 한 2개 정도 다 선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이 애니밴드가 혹시 홍보 차원에서 나왔나? 예, 맞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이름만 좀 내걸고 개인만 신청했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름만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는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은행을 선호하세요? 예, 키움뱅크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혁신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는데요. 저는 혁신 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 보면은 금융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챌린지 뱅크를 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한다면 기존 은행과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토스뱅크에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일단 정부가 2개 정도를 선정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좀 유리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오프라인 은행들이 지금 강남역에 가보면 진짜 은행과 증권사 지점이 다 없어지고 핸드폰 가게라든지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금융이 들어와서 기존의 우리 오프라인 중심의 은행들을 좀 바꿔달라는 게 정부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도 유리하고 또 키움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한 30%가 은행 정권사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하나도 없는 또 키움 정권이 가장 많은 시장 마켓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아주 유리하고 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될지 또 한 곳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도 여전히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에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농도가 더 짙어져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2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북부 새벽 한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산발적인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2도, 울진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